전국에 계신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슈펜 김지수입니다. 네, 드디어 개념 강의가 끝이 났고 오늘부터는 기출문제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강의가 여러분께 좀 더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은요. 미리 한번 문제를 풀어봐 주시고요. 저랑 같이 문제를 해설하는 걸로 접근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그리고 문제 풀면서 강조하는 부분과 여러분들이 생각하셨던 부분들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를 가지고 본인의 실력을 점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문제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1번 질문부터 보시면요. 질문에 보시면 국가 성립과 관련된 이론이다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사회계약서를 잡아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회계약서에는 주장하는 학자 세 사람이 있었죠. 홉스, 로크, 루소가 있습니다. 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제시문에서 구별해 주시면 문제를 좀 더 정확하고 그리고 좀 더 빠르게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가 한번 보시면은 자연 상태에 대해서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서 바로 홉스를 잡아 주셔야 되고요. 계속해서 한번 보시면은 개인은 모든 권리를 국가에게 양도했다. 즉 전부 양도설이 나와 있다라는 걸 가지고 즉 두 가지를 가지고 홉스를 잡아 주셔야 됩니다. 그럼 나는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연 상태는 질서 있고 평화로운 상태였다. 네, 기본적으로 평화였는데 생명, 자유, 재산이라는 자연권을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얘는 로크로 잡아 주셔야 됩니다. 즉 자연 상태가 평화라는 점은 로크와 루소의 공통점이지만 그들이 주장했던 자연권이 생명, 자유, 재산이라는 점이 로크와 루소가 구별되는 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홉스와 로크를 잡았다라는 전제에서 문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1번 가의 관점은 인간의 본성에서 성선설을 기초로 하고 있다. 네, 홉스는 인간의 본성이 악하다, 즉 성악설을 이야기했고요. 로크는 인간의 본성은 백지다, 그래서 성무선악설을 주장했습니다. 성선설을 주장했던 사람은 루소였으니까 1번 지문은 틀린 설명이 되겠네요. 그다음 2번 보시겠습니다. 가는 나보다 민주주의 국가에 부합하는 이론이다. 자, 홉스의 경우는 군주 주권을 주장했기 때문에 민주주의 국가와 부합하다라는 표현은 문제가 있는 표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로크와 루소의 사상자, 국민 주권을 주장했기 때문에 얘들은 민주주의 국가에 부합하다. 즉 제시문에서는 가보다는 나가 훨씬 더 민주주의에 부합하다라고 접근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3번 가는 로크, 나는 홉스가 주장했다라는 건 앞뒤가 바뀌었으니까 틀린 설명이 되겠고요. 4번을 보시겠습니다. 나는 시민혁명의 정당성을 부여한 이론이다. 네, 로크는 영국의 명예혁명의 사상적 기초를 주장했던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민혁명의 정당성이라는 표현이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2번을 보시겠습니다. 일단 2번에서 가나의 정치 사상에 대한 설명에서 가는 보시니까 인간의 의지가 모여서 국가가 만들어졌고 쭉 가서 자, 주권은 양도하거나 대표할 수 없다라고 했으니까 양도 불가설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일반 의지라는 표현, 즉 위에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루소를 잡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나를 보시면 입법부로 쭉 가서 이렇게 얘기해서 최고의 권력은 국민에게 있다. 즉 국민 주권을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루소나 로크가 될 수 있겠고요. 그 뒤쪽 목적이 위반될 때는 신탁은 철회될 수 있고 쭉쭉쭉 가는 거. 자, 뒷부분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이 저항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얘는 로크로 잡아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루소와 로크를 비교하는 문제였는데요. 자, 1번 가는 간접 민주 정치라는 부분이 틀렸네요. 루소는 주권은 양도될 수 없으니까 간접이 아니라 직접 민주주의를 주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루소의 민주주의를 다른 말로 동일성 민주주의라고 한다라는 것까지 요 부분까지 연결해서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2번 자연 상태는 인간의 죽음과 공포에 시달린다. 요거는 지금 루소가 아니라 홉스의 시각이 되겠습니다. 즉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이기 때문에 인간은 죽음과 공포에 시달렸고 그래서 자기를 보존하기 위해서 국가를 만들었다. 이게 지금 홉스의 논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도 틀린 설명이 되겠고요. 3번 보시겠습니다. 나는 정치 권력을 입법권과 사법권으로 분류한다. 자, 로크가 권력 분립을 주장할 때는 이권 분립이었고요. 이 이권에서는 입법권과 사법권이 아닌 입법권과 행정권의 분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법권의 분립이라는 요 표현은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4번 보시겠습니다. 나는 자연 상태가 자유롭고 평화롭지만
옳고 그름을 구별하는 법이 없다. 즉 여기서 옳고 그름이라는 법, 요게 집행권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집행권이 없기 때문에 분쟁이 생겼을 때 해결할 수 있는 기준이 없었다. 그래서 집행권만을 국가에게 양도하는 로크의 일부 양도설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 부분까지 연결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3번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루소의 사회계약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잡아라 라는 질문이 나와 있는데요. 1번, 루소는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라는 건 이게 루소가 아니라 로크의 시각이니까 틀린 설명이 되겠고요. 2번, 시민적 자유는 국가로부터의 간섭을 받지 않을 때 얻는다. 자, 이 부분도 틀렸는데요. 국가로부터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라는 건 요거는 소극적 자유를 이야기하고 죄송합니다. 말이 꼬이네요. 네, 소극적 자유를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루소의 경우는 국가를 형성할 자유, 즉 적극적 자유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루소의 견해와는 일치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국가가 성립한 이후에 입법부가 법률 제정권과 재판권을 행사한다. 자, 이 부분이 잘못됐네요. 자, 국가가 입법부가 법률 제정권을 하는 것은 맞는데 재판권까지 행사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틀린 설명으로 가셔야 되고요. 그래서 4번을 보시겠습니다. 일반 의지에 형성된 국가는 개인이나 집단의 특수 의지를 초월한 보편적 가치를 가진다. 즉 일반 의지라는 것 자체가 공공선을 주장하고 있고요. 이 공공선을 위해서 국가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국가도 공공선의 실현을 위해서 존재하고 그 점에서 개인이나 집단보다는 좀 더 보편적 가치를 가진다라고 정리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4번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갑을이 근대 정치 사상가다. 우리가 나와 있는데요. 일단 갑의 관점을 보니까 자연 상태가 자기 보존을 위한다. 즉 자기 보존권을 주장하고 있고요.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는 홉스라는 걸 잡아 주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보시겠습니다. 자연 상태는 자유롭고 평화다. 그리고 옳고 그름을 구별하는 법, 즉 재판관 이게 없기 때문에 자기 사유 재산을 보존하기 어렵다. 자, 집행권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의 재산, 즉 생명자유 재산 중에서 자연권인 재산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로크로 잡아주셔야 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자연 상태가 평화롭다라는 말을 가지고 무조건 루소로 가셔서는 안 되겠고요. 그 뒤에 나와 있는 부분들이 어떤 설명인지를 가지고 구별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 한번 보시겠습니다. 1번, 갑, 홉스는 군주주권의 철학적 근거를 제시하였다. 네, 홉스는 군주주권론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2번 한번 보시겠습니다. 갑, 홉스는 국가의 일반 의지에 의해서 형성되었다. 자, 일반 의지로 국가가 형성되었다라는 것은 루소의 관점에 해당하니까 2번 설명은 틀린 설명이 되겠네요. 자, 3번 보시겠습니다. 로크는 삼권 분립을 주장하고 있다. 네, 로크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권 분립이었고요. 삼권 분립을 주장하는 것은 몽테스키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 설명도 틀린 지문이 되겠네요. 그다음 4번도 보시겠습니다. 갑과 을은 국가는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보았다. 네, 이 부분을 주목하셔야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사회계약서는 국민의, 즉 인민의 자연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를 만들었다라는 거기 때문에 국가보다 인민이 우위에 있게 되고요. 국가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인민의 자연권을 보장하기 위한 도구 내지는 수단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은 갑불 둘 다 틀린 설명이 되겠고 그래서 4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5번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사회계약설에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잡아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1번 홉스, 로크, 루소는 국가 권력의 원천을 국민의 동의에 두고 그 다음 국민과 정부의 계약에 의해 국가 권력이 구성된다라고 합니다. 자, 얘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부연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일단 세모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보시겠습니다. 홉스는 인간의 심성을 성악설로 보았고
정부가 없는 자연 상태는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라고 했다. 네, 홉스의 기본적인 시각에 해당하니까 전혀 문제가 없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3번, 로크는 자연 상태는 자유롭고 평등하지만 불안정한 상태고 사회 구성원들이 계약을 통해서 국가를 구성하였다. 네, 이 부분도 전혀 문제가 없는 내용이고요. 4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루소는 국가란 시민들의 일반 의지를 실현하는 기구이며 일반 의지는 개별적인 선과 이익을 추구하는 의지라고 한다. 자, 일반 의지는 개별적인 선과 이익이 아니라 공공선을 실현하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틀린 설명이 되겠고요. 저희 2015년 경찰 기출 문제에서 4번을 정답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1번 설명 드리면서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잠깐 보류를 했었는데요. 자, 1번도 공식적으로 발표된 정답은 4번이었지만 1번도 일단 틀린 지문으로 가셔야 되겠습니다. 이유는 자, 뒷부분입니다. 사회계약서를 기본적으로 네, 마음을 좀 가라앉히고 하겠습니다. 네, 사회계약서는 기본적으로 인민과 인민 간의 계약을 통해서 정부를 형성했다라는 것이 기본 이론이 됩니다. 근데 국민과 정부가 계약을 했다라는 이 부분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공식 발표대로 4번을 정답으로 처리를 하지만 1번도 문제가 있다라는 거 정확하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6번, 민주주의의 개념과 기본 원리. 자, 우리 민주주의라는 건 기본적으로 다수의 지배였고 치자, 피치자의 동일성이었다. 그거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 중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 다음에 자유, 평등이 있다. 이런 내용들 같이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문제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라는 배분적 정의를 적절한 표현. 자, 우리 평균적 정의와 배분적 정의를 한번 정리 한번 해 보겠습니다. 평균적 정의라는 개념은 형식, 기계, 절대적 평등과 같은 개념이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요. 형식, 기계, 절대적 평등이라는 건 무조건 같게 취급하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배분적 정의는 실질 비례 상대적 평등과 같은 내용이었고요. 우리가 실질 비례 상대적 평등이라는 건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차별을 긍정하고 있었다라는 거. 요 내용까지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배분적 정의니까 합리적인 이유 있는 차별이 존재하는지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팀에서 신제품 개발하니까 모든 부서 직원에게 균등한 상여금을 지급했다. 자, 얘는 무조건 같게 취급한 거기 때문에 평균적 정의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남녀 화장실의 면적이 동일하니까 역시 이것도 평균적 정의와 관련되는 거고요. 그 다음 디귿 봐주십시오. 금메달 수상자에게 주는 포상과 동메달 수상자에게 주는 포상금이 차이가 있다. 즉 금메달 수상자에게 동메달 수상자보다 더 많은 포상금을 주고 있다는 것은 현재 차별이 존재하고 있는 영역이고요. 이런 차별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라고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즉 노력한 만큼 결과에 따라서 다르게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별이다.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 리를 보시면 학교와 도서관 등 공공기관에게 장애인 전용 주차 공간을 마련한다. 즉 장애인에 대한 전용 주차 공간 마련은 장애인이라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이기 때문에 일단 차별이 존재하고 있더라도 이 차별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라고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디귿과 리을이 배분적 정의의 영역에 해당하고 둘 다 합리적 이유가 있으니까 배분적 정의가 실현되는 것이다. 이렇게 잡아주시면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6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그다음 7번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맥키버의 참된 민주주의의 평가 기준. 네, 기본 강의하면서 이게 출제됐었다라고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자, 내용들을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1번, 정부 정책에 반대하더라도 신체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가? 네, 이게 맥키버가 첫 번째로 주장했던 참된 민주주의의 판단 기준이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조직을 자유롭게 결성할 수 있는가? 이거는 둘째에 해당하는 항목이었고요. 선거를 통한 집권당의 교체가 가능한가? 요게 넷째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번, 2번, 3번은 전혀 문제가 없는데 4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대통령을 국민의 손으로 직접 뽑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는가? 자, 제시문의 경우는 직접 민주주의 내지는 대통령의 직선제를 주장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맥키버의 경우는 선거라는 제도가 헌법에 의해서 보장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선거를 통해서 집권당에 대한 교체가 가능한가는 주장하고 있지만, 맥키버가 대통령을 직접 뽑을 것이냐 아니면 간접으로 뽑을 것이냐를 주장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맥키버의 주장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7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까지 같이 한번 확인해 봐 주시면 좋겠고요. 8번 보시겠습니다. 심의 민주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잡아라. 자, 우리가 민주주의 개념 중에서 상당히 민주주의 개념에서 다수제 민주주의와 합의제 민주주의 그리고 심의 민주주의라는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심의 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이런 겁니다. 어떤 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거대한 담론을 먼저 형성하고 나서 그 담론에 의해서 어떤 국가의 정책들을 결정하는 것. 그래서 반드시 대화나 타협 그리고 토론을 강조하고 있는 민주주의가 심의민주주의다. 그리고 이 심의민주주의는 현대에 등장하고 있다. 요 내용 정도를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심의민주주의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을 잡아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1번, 심의민주주의는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제시되었던 내용입니다. 자, 대의민주주의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 정치적 무관심 내지는 관객민주주의가 나타나게 되는데, 대화나 토론을 강조하다 보니까 정치적 무관심 이것을 극복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심의민주주의가 등장했다. 자, 1번은 등장 배경에 대한 설명이니까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2번, 정책 결정 과정에서 다수결의 원리를 지키기 위해서 고안되었다. 네, 요 부분에 문제가 있네요. 네, 그동안 다수결의 원리 때문에 나타났던 문제점들, 대화나 토론이 형식적으로 그친다라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등장한 것이 심의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다수결을 지킨다라는 요 부분은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나머지 문제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민의 참여, 토론, 협의를 통해서 정책 결정 과정이 중요하다. 네, 심의민주주의가 정책을 결정하는 방법이 이런 형태니까 3번은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4번 보시겠습니다. 이 제도를 실현하는데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다. 네, 이것도 맞는 설명인데요. 어떤 결정을 하기 전에 반드시 대화나 토론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일반 다수결의 원리보다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라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은 맞는 지문이 되겠고요. 8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9번 문제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아테네 페리클레스의 연설문 중에서 기역 니은에 나타난 민주주의의 이념을 바르게 짝지은 것을 찾아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기역 보시니까 권력이 모든 시민의 손에 있어야 한다. 자, 주권 내지는 권력이 국민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공직을 맡을 때는 특정한 출신 신분이 아니라 그가 가진 재능을 고려한다. 네, 요걸 가지고 우리가 평등을 잡아 주셔야 되는데요. 얘는 이겁니다. 일단 정답은 4번이 되는데, 만약에 신분 때문에 어떤 다른 대우를 하고 있다면 신분에 의한 차별이 존재하는 게 되고요. 신분보다 그 사람의 재능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신분에 의한 차별은 금지된다. 그런 취지에서 평등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9번의 정답은 4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10번을 보시겠습니다. 평등의 관점에 밝힌 것으로 적절한 것. 자, 갑과 을은 형식기계 실질 비례 상대와 형식기계 절대 중에 하나다. 이렇게 잡으셨는데요. 일단 갑을 보시니까 농촌 지역 출신이나 저소득층 다문화 가정 및 다자녀 가정에게 특례를 인정하는 것은 평등의 이념에 어긋난다. 그러니까 이런 애들에 대한 특례를 인정하지 말자. 즉 똑같이 취급하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갑은 절대적 평등에 해당하겠습니다. 그 다음 을을 보시면 대학생들 의견은 본인의 행위와 의지와 상관없이 불리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에 대해서
혜택을 주라라는 얘기는 차별을 긍정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때는 실질적 평등의 영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절대적 평등 내지는 실질적 평등을 잡으신 이후에 계속 한번 보시겠습니다. 기억, 갑, 헌법에서 말하는 평등의 의미에 가장 일치한다. 네, 우리 헌법은 절대적 평등과 상대적 평등 둘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대에서는 절대적, 형식적, 기계적 평등보다 실질 미래 상대적 평등을 조금 더 강조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가장 일치한다라는 표현은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부분이 있습니다. 일부 해설집에 보시면 현대 평등은 상대적 평등만 있다라고 해설되어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현대에도 분명히 절대적 평등과 상대적 평등 둘 다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보통선거의 원칙은 절대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는 보통선거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 평등만 있다라는 부분은 틀린 설명이니까 주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2번 니은 보시겠습니다. 청구권, 참정권, 청구권과 같은 정치적 권리가 속한다. 이에 속한다. 네, 절대적 평등의 영역은 참정권이나 청구권 파트에서 많이 인정되고 있으니까 니은은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디귿, 제도의 남용은 실질적 불평등을 가져올 수 있다. 네, 상대적 평등을 많이 실현하다 보면은 실질적 평등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디귿은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리을 보시겠습니다. 을, 상대 실질적 평등은 롤스보다 노직의 사상에 가깝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이 부분이 틀렸네요. 노직의 경우는 절대적 평등을 주장했던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롤스가 상대적 평등 내지는 실질적 평등을 주장했기 때문에 앞뒤가 바뀌어서 얘는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리얼, 병역의 의무, 가중처벌 제도는 실질적 평등에 해당한다. 네, 이 표현도 맞네요. 병역의 의무는 남자만 지고 있고요. 가중처벌이라는 건 일정한 범죄에 대해서 더 무겁게 처벌하니까 차별이 존재하는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 평등의 영역에 해당한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비읍을 보시겠습니다. 제도의 남용은 역차별의 심화를 가지고 올 수 있다. 네, 실질적 평등을 남용하다 보면은 일부 역차별의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는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11번 문제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1번, 다음에서 제시하고 있는 민주주의의 원리와 관련 깊은 내용을 골라라. 제시문을 보시니까 국가 권력을 분산시키고 견제와 균형을 이루게 한다. 네, 권력 분립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네요. 그럼 보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기억, 헌법을 통해 국가 권력을 제한하고 법에 따라 권한을 행사한다. 자, 헌법에 의한 제한이고 법에 따라 권한 행사라는 요 표현에서 우리가 권력 분립이 아니라 입헌주의를 잡아주셔야 됩니다. 헌법을 제정하고 그에 따라 국가를 운영하다 보니까 국가 권력은 제한되게 된다라는 그 내용이기 때문에 입헌주의에 해당하고요. 지금 입헌주의와 권력 분립은 직접 상관이 없으니까 기억은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니은을 한번 봐주십시오. 권력의 남용을 막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려고 하는 목적을 가진다. 네, 권력 분립의 목적에 해당하는 것이니까 맞는 설명입니다. 그다음 디귿, 법을 만드는 입법부, 집행하는 행정부, 적용하는 사법부로 나누어 운영한다. 네, 권력 분립 중에서 몽테스키웨의 견해에 의하면 타당한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리을을 보시겠습니다. 권력의 정당성이 국민의 뜻에 있으며 국민이 스스로 다스리고 다스림을 받는다. 자, 권력의 정당성이 국민에게 있다라는 거, 그리고 치자, 피치자가 동일해야 된다라는 점에서 국민 주권을 잡아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을은 해당 사항이 없는 내용이고 니은과 디귿이 잡혀 있는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2번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12번, 다음 글에 나타난 아테네 민주정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내용을 쭉 보시고 나서 1번, 아테네는 민회는 추첨으로 선출된 시민들의 대표로 구성되어 있다. 네, 요 부분이 틀렸습니다. 민회는 시민들이 모두 모여 있었기 때문에 시민들의 대표라는 요 표현은 틀린 설명이 되겠네요. 그다음 2번 보시겠습니다. 정당 정치와 의회 정치를 매개로 의사결정 기능을 수행하였다. 네, 정당 정치나 의회 정치라는 개념 자체가
근대에 등장했던 제도이기 때문에 고대 그리스 아테네에서는 정당 정치나 의회 정치를 매개로 한다라는 표현이 등장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2번도 틀린 설명입니다. 그다음 3번. 추첨은 전문성보다 기회의 평등을 중시하는 것이다. 즉 추첨을 통해서 누구나 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기회의 평등이 보장되고 있으니까 3번은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4번을 보시겠습니다. 추첨제는 전쟁과 관련된 직책이나 재판정의 배심원 선출에는 활용되지 않았다. 네, 요 부분이 틀렸네요. 추첨의 경우, 즉 배심원 선출에서는 추첨이 이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쟁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추첨보다는 능력이 강조되기 때문에 이때는 선거를 했었다라는 거 구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2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13번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정치 사상과 관련이 있는 것은 기어 첫 번째를 보시니까 이성의 힘으로 편견 요구를 극복하고 부조리를 바로 잡아라. 네, 요 내용만 바로 보시더라도 여기서 계몽사상이구나 라고 정리를 해 주셔야 합니다. 계몽사상, 인간의 합리적인 이성을 바탕으로 해서 모순이나 부조리를 바로잡자라는 사상이었고 그 계몽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근대 시민혁명이 일어났다. 요 내용까지가 머릿속에서 떠올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 한번 보시겠습니다. 1번, 근대 초기 국가에 의한 적극적인 자유를 강조하는 이념의 기반이 되었다. 네, 계몽사상을 통해서 시민혁명이 일어났고 이 당시의 사상은 국가의 간섭을 막기 위한 거니까 소극적 자유를 주장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번은 적극적인 자유라는 부분이 틀린 설명이 되겠네요. 그다음 2번, 근대 시민혁명의 사상적 기원이 되었다. 네, 계몽사상과 천부인권 내지는 자연권 사상이 시민혁명의 배경이 되었고, 네, 사회계약설도 있죠. 주로 요 세 가지 학설 통해서 시민혁명이 일어나게 되니까 2번은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3번, 군주의 권위에 구성원이 절대적으로 복종한다. 네, 계몽사상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시민혁명의 기원이 되었고 시민혁명은 군주 주권을 타도하기 위해서 등장했던 혁명이니까 3번은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4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정치를 국가의 근본적인 활동으로 인식하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네, 요 부분도 문제가 있는데 정치는 국가의 근본 활동이라고 하면은 오직 국가 기관만의 활동이라고 생각하게 되고요. 이 부분에서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즉 계몽사상이라는 것, 정치인은 모든 시민들이 참여해야 된다라는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의 근본 활동이라는 표현은 잘못된 표현으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3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14번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가부터 다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을 골라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가, 1688년에 제임스 2세의 전제정치에 반대해서 일어났던 혁명. 치사하지만 숫자 좀 기억해 주시고요. 제임스에 반대했던 이 혁명을 영국에서 일어난 명예혁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국의 식민지였던 미국이 독립을 선포했던 사건. 네, 요거는 독립전쟁이 되겠고요. 세 번째, 루이 16세의 전제정치를 타도하면서 일어났던 시민계급의 혁명, 네, 프랑스 대혁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부터 다까지는 세계 3대 시민혁명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자, 보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가, 명예혁명에 성공한 의회는 권리청원을 제출하여 왕의 승인을 받았다. 네, 요 부분이 틀렸습니다. 명예혁명 당시 제출되었던 문서는 권리장전이었고요. 권리청원이라는 것은 명예혁명 이전에 있었던 청교도 혁명에서 주장되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니은 보시겠습니다. 나에서 자연권 사상보다 실정권 사상이 더 많은 영향을 주었다. 네, 미국의 독립전쟁, 네, 세계 시민혁명은 자연권 사상, 천부인권 사상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정권이 더 많은 영향을 줬다라는 뒷부분이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D급 보시겠습니다. 나 이후 근대 최초의 민주공화제가 실시되었다. 네, 미국 독립전쟁 이후 대통령제라는 최초의 민주공화제가 실시되었으니까 D급은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리을 보시겠습니다. 다 직후 천부인권 사상의 바탕을 둔 프랑스 인권 선언이 채택되었다. 네, 프랑스 혁명 당시 발표됐던 문서가 프랑스 인권 선언이니까 리을도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15번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영국의 민주정치 발전 과정에 대해서 적절하게 추론한 것은 네, 영국의 선거법 개정 과정들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자, 1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차티스트 운동 직후 모든 노동자에게 선거권이 부여되었다. 네, 요 부분은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차티스트 혁명 당시 주장됐던 내용은 원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래서 차티스트 운동은 실패됐다라는 것이 교과서에서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물론 그 당시 차티스트 운동 당시 주장되었던 내용들이 그 이후에 영국의 선거법 개정 과정에서 반영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직후에 선거권이 부여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1번은 틀린 지문으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다음 2번 1832년부터 1884년에 신분과 재산이 아니라 성별에 의해 선거권이 부여되었다. 네, 성별에 의해서 선거권, 모든 남성과 여성이 선거권을 가지게 된 것은 1928년이니까 요 시기에도 성별에 의한 선거권 부여는 존재합니다. 근데 이 시기도 요 바로 이전까지도 신분이나 재산에 의한 선거권 부여도 있었기 때문에 아니라라는 요 부분이 틀린 설명이 되겠고요. 요때까지는 신분, 재산, 성별에 의한 선거권이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도 틀린 지문이 되겠네요. 3번 보시겠습니다. 여성의 참정권 운동의 영향으로 1928년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는 평등선거가 확립되었다. 저도 처음에 이 문제를 풀면서 뭐지? 어디가 잘못됐지라고 헷갈렸는데요. 우리가 남녀평등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니까 남자와 여자가 선거권을 가지면 평등선거다라고 의심하기가 쉽습니다. 주의해 주십시오. 누구나 선거권을 가지면 평등선거가 아니라 얘는 보통선거가 실시되었다. 이렇게 잡아 주셔야 되기 때문에 3번도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뒤쪽에서 할 보통선거와 평등선거를 구별하는 방법은 선거권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가 있을 때는 보통선거 원칙을 위반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누구나 선거권 가지면 보통선거가 실시되는 것이다.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평등선거는 1인 1표 그리고 표의 등가성에 대한 설명이구나. 그렇게 구별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4번 많은 노동자 여성 등이 노력과 참여로 인해서 선거권이 점차 확대되었다. 네, 영국의 선거법 개정 과정은 노동자나 여성의 선거권 획득 과정과 일치하고 있기 때문에 4번은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5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16번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민주주의의 유형에서 직접민주주의와 간접민주주의를 비교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A가 직접민주주의고 B가 간접민주주의로 나와 있네요.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니은에 들어갈 수 있는 기준, 즉 여기는 간접민주주의가 높고 직접민주주의는 낮아지는 것들을 찾으라라는 얘기인데요. 중우정치의 가능성은 직접민주주의가 간접민주주의보다 훨씬 더 높기 때문에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책 결정의 효율성 과정은 국민의 대표로 이루어져 있는 간접민주주의가 직접민주주의보다 훨씬 더 높다라는 거, 요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3번 정치적 관심의 정도는 직접민주주의가 간접민주주의보다 높다라고 잡아주셔야 되고요. 자체 원리에 충실한 정도도 직접민주주의가 간접민주주의보다 높다라고 정리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질문에서는 간접민주주의가 높은 걸 잡아야 되기 때문에 정책 결정 과정의 효율성을 규정하고 있는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18번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18번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자, 일단 문제를 푸시기 전에 지방자치의 경우는 우리가 분류를 할 때 크기에 따라서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로
광역자치단체로 분류하게 되고요. 하는 일에 따라서는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이 있다라는 걸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에는 기초자치단체는 시, 그리고 군, 그리고 자치구가 있고요. 광역자치단체에서는 특별시, 광역시, 그리고 도가 있다라는 게 기본입니다. 그리고 이 도에서는 특별자치도라는 것도 있고요. 세종시와 같은 특별자치시도 광역자치단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자치단체는 반드시 광역자치단체 안에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의결기관에는 지방의회가 있고요. 역시 기초와 광역이 있다는 거 구별하시고, 집행기관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있다라는 거, 뭐 시장, 군수, 그 다음에 구청장, 그리고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이나 도지사 같은 경우가 집행기관에 해당한다라는 거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기억, 성남시 분당구와 김해시는 기초자치단체다. 네, 우리가 김해시가 기초라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요. 문제는 분당구라고 붙어있는 이 구는 자치구가 아니다라는 걸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기초자치단체는 반드시 광역 안에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성남시 안에, 즉 기초자치단체 안에 있는 구는 자치구가 아니라 그냥 일반구라고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공부를 했던 데가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고시촌에서 제가 공부를 좀 했었는데요. 자, 서울특별시라는 광역자치단체 안에 있는 관악구는 자치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남시가 광역자치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성남시 분당구는 기초가 아니다라는 것, 즉 성남시 분당구와 서울시 관악구를 구별하시는 거, 요거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 니은을 보시겠습니다. 주민소환 대상에서는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이 포함된다라고 돼 있는데, 네, 우리 주민소환과 관련해서는 이 부분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은 제외된다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니은도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디귿, 일정한 수의 주민은 직접 조례개표 청구를 할 수 있다. 네, 조례개표 청구권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는 모두 광역자치단체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얘는 광역자치단체에 속하고 있습니다.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지방자치제도는 우리 헌법에 규정되어 있다. 헌법에 의해 보장받고 있다라는데, 헌법 117조와 118조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디귿도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귿과 리을과 미음을 포함하고 있는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마지막 19번 문제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도에서 정치적 효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규정되어 있는데요. 자, 일단 주민들이 자치단체장의 처분이나 지방의회 의원의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할 때 그들을 통제하는 제도다. 요 부분에서 우리가 주민소환이라는 제도, 요걸 잡아주셔야 되겠습니다. 주민소환 제도는 선출직 공무원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임기 중에 다시 선거를 통해서 해임하는 제도가 주민소환 제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민소환 제도의 효과로 옳지 않은 걸 잡아라 라는 문제가 나와 있는데요. 1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1번, 참여민주주의의 활성화 내지는 정착을 촉진한다. 네, 주민들이 직접 이 선출직 공무원을 해임시킬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기 때문에 참여민주주의가 정착되거나 활성화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은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그 다음 2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지방자치의 효율성과 안정성은 향상시킨다. 네, 요 부분이 틀렸네요. 자, 선거로 뽑힌 사람이라도 다시 해임될 수 있으니까 안정성이 떨어지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해임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의견들을 언제나 물어봐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효율성도 떨어진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향상시킨다라는 이 부분이 틀렸고, 그래서 19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3번 보시겠습니다.
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 재량권을 견제하는 효과가 있다. 네, 해임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재량권 행사가 제한된다라는 점. 그래서 3번은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의 주민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제고한다. 자, 높인다라는 얘기인데요. 선거를 통해서 해임되지 않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민들에 대한 정치적 책임감은 높아진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4번도 맞는 표현이 되겠고요. 그래서 19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1단원 문제를 다뤄봤는데요. 이 이외에도 좀 지엽적인 문제들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런 문제들은 제외하고 이렇게 꼭 문제를 풀어봐 주셨으면 하는 내용들을 정리를 했습니다. 반드시 한번 복습을 한번 해봐 주시고요. 모르는 내용들 혹시 궁금하신 내용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